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의 윤재호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급성백혈병과 혈소판 감소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자, 오늘 보실 주제는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저희가 ITP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ITP 치료 및 일상적 관리라는 제목으로 일단 제시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게 결국 이제 출혈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그 출혈 질환에 관련된 어떤 접근 그리고 그와 연관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는 자리로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혈 질환의 실제 접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출혈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 코피, 뭐이 잇몸 출혈, 그리고 실제 뭐 여기저기 손이나 팔 같은데 피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상 출혈 또는 이제 펄피우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생기는 어떤 멍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타나서 실제 멍이 잘 들어요, 피가 자주 납니다, 뭐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진료실을 방문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멍이 잘 듭니다, 뭐 자반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코피가 좀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지혈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많이 오시게 되죠. 실제 저희가 이제 이런 환자분들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진짜 멍이냐 또는 진짜 출혈과 관련된 멍이나 자반증이 정말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감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먼저 드리고요. 실제 코피가 나거나 지혈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은 실제 빈도가 최근에 어느 정도로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한 번 피가 났을 때 멎는 거 정도가 뭐 기존과 다를 정도로 많이 늦어진다든지, 실제 시간이 한 뭐 1분 내지 뭐 2분 뭐 1시간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나 시술일 때 이제 어떤 수술,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시술했을 때 실제 출혈이 시술하시는 선생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 시술 후에 인지한 내용의 출혈이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정말 지혈 기능, 내 몸에 지혈을 하는 어떤 기능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감별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뭔가 자반증이라고 의심될 만한 멍 또는 점상 출혈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오시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언제부터 발생한 것이냐, 이제 나이가 한 50대인 분들이면은 뭐 나이 한 20, 30대부터 이게 오랫동안 이랬느냐, 아니면은 평생이 문제 없었는데 최근 한 뭐 며칠 사이 또는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뭔가 선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인지, 최근에 뭔가 갑자기 생긴 부분인지에 대한 감별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정말 출혈 병변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피부과 진료가 상당히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부과 선생님들은 정말 그냥 눈으로 보고 진단을 바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보면은 실제 이게 출혈반이구나, 또는 피부 별진이냐, 다음과 같이 뭐 두드러기냐, 혈관염으로 인한 피부 병변이냐, 또는 뭐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물론 이제 출혈과 관련된 자반증일 수가 있어서 뭔가 피부과 선생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경우도 분명히 많고요. 실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 것들은 저희가 자반증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꼭 자반증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보통 두드러기나 혈관염에 나타나는 피부 병변들이고요. 요 밑에 거 보시면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와 있는 병변이 보이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혈관이나 출혈에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제 어떤 피부 염증에 관련된 병변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특이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흔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코피가 자주 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코피 역시도 내가 어릴 때부터 자주 났다는 건지, 최근 들어 유난히 코피가 자주 났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 대부분의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는 단지 코피가 자주 나느냐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코피가 나더라도 잘 멈추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략 코 막고선 한 1분 정도, 1, 2분 이내에 멈추게 되면은 정말 지혈 이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코 점막이 좀 건조하거나 코 점막에서 약해진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염증 같은 게 생겨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뭔가 진단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정말 또 멈추지 않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혈압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제 약한 부위가 터져서 피가 펑펑펑 나는데 이제 혈압이 높다 보니까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이 혈관이 조금 뭉쳐가지고 좀 이 혈관이 두꺼워져 있거나 이런 거서 피가 터지게 되면은 좀 큰 출혈이 되면서 잘 멈추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금 감별을 해줘야 되는 상태가 되고요. 역시 잘 멈추지 않는 게 명확한 것 같다. 거의 뭐 20분, 30분을 지혈을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뒤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양상에 멈추지 않는 양상이 명확하다. 그렇다면은 지혈 기능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또 뭐 수술 시술 때 많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특히 예리한 칼이나 이런 조직 이런 경우에 베이게 될 경우에 갑작스럽게 어떤 지혈이 안 되는 것을 유난히 더 심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지낼 때는 전혀 몰랐다가 어떤 시술 후에 갑자기 출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지혈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 시술마다 그랬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아주 경미한 증상의 선천적인 지혈 기능 이상인 폰 빌레브란트 병 또는 아주 경미한 후천성 혈우병이나 선천성 혈우병의 경우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몰랐다가 이게 뭔가 다치게 될 경우에 유난히 심한 출혈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몰랐다가 새로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근에 생긴 이벤트라면 지혈 기능이 뭔가 새로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혈소판이나 응고인자 이상, 또 후천성 혈우병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생겼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고 또 환자분들의 어떤 이런 과거력을 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혈 기능이 어떤 때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것인지를 알려면 정상 지혈에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정상 지혈의 요소에는 일단 이 혈관 내피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게 첫째입니다. 이 혈관 내피는 평소에는 너무 출혈이 생겨도 안 되고 너무 혈전이 생겨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막아서 출혈 또는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혈이 생겨야 되는 이런 혈관 손상이 벌어지게 되면 무조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 찢어진 곳을 막는 게 혈소판이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과 폰 빌레브란트 팩터 등이 모여서 이렇게 지혈 마개를 형성하는데요. 이건 혈소판 지혈 마개라고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응고인자들이 작동하는 2차 지혈이 생기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피브린과 혈구들이 뭉쳐서 이제 혈전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혈소판 마개에 이어서 혈전으로서 지혈을 하는 이런 현상으로 1차, 2차 지혈로서 지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일단 혈소판은 수와 기능이 모두 중요해야 1차 지혈이 잘 되고요. 2차 지혈의 경우도 응고인자의 양과 기능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들을 모두 잘 파악하는 검사가 이제 CBC라는 전혈구 검사, PTT라는 응고인자의 기능 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 같은 것들이 역으로 이 혈구 검사와 응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이제 조금 특수 검사로서 진행하는 것이 혈소판의 기능 검사, 그리고 응고인자의 비율, 농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혈소판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요. 골수 안에 있는 거대 핵 세포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혈소판을 만드는 거는요, 실제 혈액 내의 혈소판 수가 적거나 많아지거나에 따라서 간과 콩팥에서 트롬보포ietin, TPO라는 호르몬을 혈소판이 부족하면 많이 분비하고요. 혈소판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적게 분비함으로써 비율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골수 안에서 이 TPO가 거대핵 세포에서 혈소판을 많이 만들거나 적게 만들거나 이 되먹이기 기전을 통해서 일정한 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TPO는 간과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골수의 거대 핵세포에서의 혈소판 생성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염증 물질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혈소판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 TPO는 재조합 TPO가 만들어져서 이제 ITP의 치료제로서 상품화되어 있는 주요 성분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간이나 신장에서 주로 TPO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소판 수가 떨어지는 경우는 간과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 위에서는 염증 물질에 따라서 염증 물질과 함께 혈소판이 늘어난다고도 얘기하고 TPO가 늘어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염증 반응 때문에 때로는 혈소판이 소모되기도 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에 따라서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혈소판의 혈액 내의 양에 따라서 실제 간과 신장에서의 TPO의 이 분비 자체의 이제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혈소판의 약 30%는 비장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비장이 커지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왼쪽 간 반대쪽에 왼쪽 갈비뼈 아래에 있는 비장이 커져 있는 경우는 한 50% 이상이 이 비장 안에서 이제 남게 됨으로써 피 검사에서 나타나는 혈소판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혈소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지혈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혈관이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혈관을 막기 위해서 이제 콜라겐이 노출된 것을 인지하면서 혈소판이 바로 이 돌기를 만들면서 혈소판 벽에 부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특히 혈소판 부착의 활성화는 폰 빌레브란트 인자와 함께 일어나게 돼서요. 이제 폰 빌레브란트 인자와 함께 혈관 내피에 일단 달라붙는 어디션이 일어나는 부착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끼리 좀 더 모여서 혈소판 마개를 만들 수 있도록 피브리노젠과 혈소판 수용차의 결합으로 응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착과 응집 현상을 통해서 1차 혈소판 응괴를 만드는 것이 1차 지혈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좀 더 탄탄한 혈전을 만들기 위해서 혈액 응고기전이 활성화되는 2차 반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피브린 혈전을 형성하는 것이 전형적인 지혈 과정이 정석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응고인자는요, 총 뭐 한 13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응고인자가 있고요. 내인성 응고기전을 통해서 12, 11, 98, 또 외인성 응고기전을 통해서 팩터 응고인자 3번과 7번을 통해서 10번을 통한 다음과 같은 캐스케이드를 통해 피브린 혈전을 만드는 것이 이제 2차 지혈에 해당되는 응고인자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여있는 제가 좋아하는 좀 그림인데요. 혈관 손상이 되면 콜라겐 노출과 함께 혈소판이 일단 활성화된다. 혈소판이 활성화되는 것은 혈소판의 내피 부착 및 응집을 통해서 혈소판 응괴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응고인자가 활성화돼서 외인성, 내인성 응고인자가 활성화되면서 피브린 혈전을 만드는 2차 지혈까지 합쳐지면 다음과 같은 혈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혈전이 또 너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혈전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녹여주는 섬유소 용해계가 이제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응고인자가 너무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항응고 시스템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으로 작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좀 전에 보여드린 혈소판의 1차 지혈 기능 그리고 응고인자 2차 지혈 기능이 어딘가든 적절하지 못할 경우는 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 뭐 ITP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혈소판 수가 떨어져서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피부 자반증, 심한 경우는 이런 뇌출혈, 또 폐출혈을 통한 객혈, 또 혈변, 혈뇨 이런 것들이 모두 굉장히 좀 중요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출혈 증상들이 될 것이고 반대로 아까 보여드린 그 일성적인 지혈이 돼서 혈전이 만들어지는 기전을 맨 끝에 어느 정도는 역으로 좀 녹여주는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기전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그 기전의 밸런스가 깨지게 돼서 너무 지혈이 또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다음과 같은 혈전이 생길 수가 있죠. 혈전은 아시다시피 심부정맥 혈전증이라 그래서 이제 다리 쪽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잘못하면은 떨어져 나가서 폐나 뇌로 혈전이 막혀서 이제 폐색전증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중풍 해당되는 뇌졸중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제 다음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은 이 밸런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성과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우리 몸에서 지혈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확인을 하려면 이제 지혈 기능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가 자꾸 나는 것 같고 멍이 잘 드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지혈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출혈이나 중증의 어떤 출혈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이 될 경우에는 일단 혈소판의 수 그리고 혈소판의 기능 이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응고인자의 경우는 기능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각 응고인자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13가지 넘는 요 응고인자 개별의 양을 또 확인하는 총 4가지 축으로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혈소판 이상의 경우와 응고인자 이상의 경우에 출혈 양상이 좀 다른데요. 혈소판이 낮아서 생기는 출혈의 경우는 보통 피부 자반증 또는 점막, 입안 점막 같은 데가 출혈이 돼서 잇몸 출혈이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보면은 뭐 멍이 들어서 점막하 이제 멍이 드는 이런 증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좀 표재성 출혈이 특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 출혈반이 얕고 또 출혈이 생각보다 조금은 그래도 빨리 없어지는 편이라면은요. 응고인자 부족 또는 응고인자 기능 이상에 의한 출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부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출혈이 많이 나타나고요. 관절 강 안에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고 좀 더 출혈의 이 깊이가 깊고 좀 더 오래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관절 강 내 출혈, 에키모시스로 해서 좀 더 넓은 이 멍이 드는 양상들 그리고 이제 근육 안에 그 멍이 들어서 실제 많이 붓거나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위장관 또는 이 혈뇨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심부의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혈소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심한 출혈들도 물론 동반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멍이 잘 듭니다. 출혈 자반이 생깁니다. 그때 실제 이런 피부 병변이나 멍이 정말 출혈과 관련된 증상인지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피부과 선생님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발진이나 뭐 피부염과 같은 피부 병변 과의 감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제 연세가 한 60대 이상 또 여성분 같으면은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빠지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 피부나 점막 자체가 약해서 자주 손상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종합적으로는 이제 결국 지혈 기능에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의 수를 먼저 보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CBC 검사를 통해서 혈소판 수를 확인하는 게 1차 루틴 검사가 되겠고요. 수가 아무 이상이 없다. 또는 두 번째는 이제 응고인장의 기능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CBC를 통한 혈소판 수 검사, PT, APTT를 통한 응고인자 기능 검사를 먼저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반복되는 출혈 또는 지혈 기능의 이상이 매우 의심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이제 정밀하게 혈소판의 기능 검사인 부착 및 응집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응고인자의 경우도 PT-PTT가 정상일 경우 전체 기능이 정상일 경우더라도 몇몇 응고인자가 이상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3가지 넘는 이 응고인자 각각의 비율을 확인하는 검사를 통해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게 되고요. 정말 출혈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을 실제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응고인자 쪽은 이제 넘기고요. 예, 주로 이제 혈소판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혈소판과 감소된 연관된 출혈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TPO, 아까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요. 일단 간이나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 기능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장이 많이 커져 있는 경우는 50% 이상의 혈중 내 혈소판이 그쪽으로 이제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비장이 커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CT
등을 이제 찍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이 커져 있는 원인도 동시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골수 자체가 약해져서 혈소판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골수 검사를 시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뭐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골수 섬유화증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감염증이 생겼을 때 또는 어떤 약물이 골수 기능이나 또는 혈소판 소모량을 좀 늘리게 하는 경우, 또 혈소판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먼저 쭉 감별해내는 것이 1번 진단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고요. 혈소판이 낮아서 온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단 혈소판이 실제 얼마나 낮은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보통 10만 아래는 돼야 저희가 혈소판 감소에 대한 진단과 함께 검사의 필요성을 이제 가져간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제 CBC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일시적인 검사상 문제인 혈소판 감소증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우선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혈소판 말고도 백혈구, 적혈구 등이 같이 나빠진 경우에는 골수 검사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또 신기능, 간기능 검사 해봐야 된다. CT나 초음파를 통해서 비장, 간, 비대 여부를 확인한다. 또 감염증 및 약물 관련 요소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도 문제가 없을 경우라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거의 의심해서 진행을 치료나 진단 또 환자분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말씀대로 앞서 제시된 다양한 원인들이 배제되어야 진단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주요 기전은 자가 면역 반응과 연관된 혈소판의 파괴를 요인으로 보고 있고, 자가 면역과 연관된 여러 가지 기전은 주로는 과거에는 이제 자가 항체가 생겨서 혈소판에 달라붙고, 이 항체가 달라붙은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는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비장에나 간에 있는 대식세포가 이 항체를 인지해서 혈소판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T림프라는 이제 우리 몸의 특수부대에 해당되는 그런 살해세포가 혈소판을 직접 파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의 주 기전이라고 이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적혈구, 백혈구가 문제가 있다면 골수 이상이 동반되었을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RTP의 경우는 이제 혈소판만 뚝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출혈 경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분의 경우에는 생리과다, 또 혈뇨나 혈변이 선행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철결핍 빈혈이 좀 동반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수 검사는 사실 정상이어야 저희가 ITP를 진단할 수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도 흔히 동반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면역 반응에 주로 이제 항체 반응에 의한 것, 또 이 항체를 결국 대식세포가 파괴한다는 것, 이 항체는 비림프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또 다음과 같은 반응이 보채개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또 추가적인 혈소판을 파괴한다는 것, 그리고 T림프구도 작동한다는 것.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노란색 안에 들어있는 T림프구, B림프구에서 만들어내는 항체가 달라붙은 혈소판을 대식세포에서 다음과 같이 잡아먹는 현상, 또 이게 활성화되는 보채개, 그리고 T림프구까지 이제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이 모든 것들이 ITP 기전상 해당되고, 이 각각에 대한 치료제들이 여기 자세하게 써 있지만 치료제들이 다 그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현재 임상시험에 들어오고 있고, 또 실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실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전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ITP 1차 치료는요, 일단 면역 체계의 호전을 위한 환자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요. 뭐 감염증이나 뭐 영양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수면, 또 뭐 체중 조절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을 컨트롤하고 환경적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경우에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개선을 개선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 저희는 혈소판 수치 자체만은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출혈에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치료의 시작은 보통 혈소판이 2만 아래로 떨어질 경우다
하지만 이만 아래의 경우도 출혈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시작을 안 하지만 오히려 수치가 2만 이상이더라도 출혈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바로 하기도 합니다. 1차 치료제는 스테로이드, 면역 글로불린, 적혈구 RH에 대한 항체 주사 세 가지가 현재 표준으로 사용되는 1차 치료제가 됩니다. 자, 스테로이드는 뭐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메틸프레드니솔 여러 가지를 쓰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덱사메타손을 상당히 표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레드니솔론 기준으로 체중당 한 1mg 이상의 어떤 스테로이드 용량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고용량을 쓰는 경우는 체중당 2mg까지. 그래서 70kg 성인이면 거의 한 120mg, 뭐 140mg 그 정도까지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되게 이제 2주 간격으로 감량을 해서 되게 최근에는 한 6주, 길어도 8주 이내에 줄여서 완전히 끊는 쪽을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B와 T 림프를 제어하고 대식세포도 제어할 수 있어서요.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치료가 작동을 하고 값이 싸고 매우 효율적으로 치료한다라는 게 특징이지만 부작용이 좀 문제가 돼서 다음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고 감염증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특이 항체 주사로서는 면역 글로불린과 적혈구 RH 항체 주사가 있는데요. 실제 빠른 반응을 위해서 둘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사한 기전 효과를 보이면서 교차 투여가 가능한 약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여를 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만 써서 해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1차 치료의 경과는 전혀 반응 없는 환자분들이 거의 10%, 그 다음에 이제 급성으로 회복돼서 그대로 한 몇 년간 문제없이 정상화되는 분들이 한 20% 정도에서 있고요. 이분들을 제외한 사실 대다수의 한 70%는 정상으로 올랐다가도 보통 다시 떨어져서 혈소판 한 5만 전후 또는 한 2만 3만 정도 위험하지 않은 정도 선에서 그냥 유지되는 이런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이고요. 이 환자분들 중 한 반수는 한 번쯤 혈소판 이제 10,000개까지 떨어져서 추가적인 조치를 반복해야 되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2차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의 2차 치료는 비장 절제와 항림프구에 대한 항체 치료가 많이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웬만해서는 이 TPO 수용체에 대한 기량제에 해당되는 레볼레이드나 주사로 쓰는 로미플레이트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약들로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다양한 신약 임상 시험들을 사용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아이아날로마비라는 한 달에 한 번 또 맞고 총 4개월간 4번 정맥 주사를 한 이런 임상 시험, 또 최근에는 저희가 세비도플래닙이라는 이 약을 이용한 임상 시험 등을 계속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비장절제의 경우 약 반응률이 한 80%까지도 일단 있다고 하지만 사실 반수 이상에서 또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수술 자체의 위험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과거에는 이제 비장절제를 하고 재발한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TPO 기량제를 쓸 수 있었는데요. 이제 현재는 비장절제하기 전에 면역글로불린 이제 불응인 경우에 어차피 비장절제 후에 대부분 재발하더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면역글로불린 자체의 불응인 경우라면 비장절제 없이도 보험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 직전이었어서 어떤 분이 답글을 다는데 비장절제 이게 해결을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거를 못 쓰게 하냐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달아주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면역 글로불린에만 불응이면은 보험으로 사용 가능한 게 이제 TPO 기량제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항림프 치료제 맙테라는 이 재발률이 너무 높아서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단 후 오래되지 않은 여성에서의 효과가 좋다는 최근 보고는 있습니다. 2차 치료제 이제 표준으로 거의 진행하고 있는 레볼레이드와 이제 로미플레이트는 경구 레볼레이드는 한 25ml에서 한 50ml 정도까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약제가 되겠고요. 로미플레이트는 이제 한 바이알에서 최대 한 두세 바이알까지 체중당 10
뭐 70kg 한자면은 한 700 마이크로그램이면은 대략 한 3배 바이알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약제 모두가 한 80% 이상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제 장기간 투여하면서는 면역 오류와 잘 수정되는 효과까지도 돼서 약 한 3분의 1에서는 중단까지 가능한 약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장 절제 후 재발 환자한테서는 무조건 급여가 되는 것이고 수술이 어려운 고령 만성질환, 특히 면역 글로불린 치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는 급여 투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타 치료제로서 사실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사이클로스포린, 이뮤란, 뭐 퓨리네톤, 마이랩트, 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뭐 콜킨, 다나졸 이런 약들을 저희가 많이 병행해서 써온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TPO 그 기량제의 사용에 따라서 이런 약들의 사용을 좀 지양하는 양상도 조금 있고, 반대로 이제 이런 약들을 오히려 TPO 기량제에 추가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런 임상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이제 주치의와 상의해서 이제 이런 약들을 추가함으로써 물론 이제 부작용에 대한 것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진행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실제 뭐 대직세포에 있는 이 시크라는 걸 억제하는 포스타마티닙, 뭐 세비도플라닙 같은 이런 약들이 임상 시험에 도입되고 있고 또 조만간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포스타마티닙이라는 약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보체계를 제어하는 수팀린압이나 에크리즈맙 같은 것도 앞으로 사용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가설을 통해서 임상시험에 도입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형질세포 억제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라서 이걸 억제하는 뭐 다라투머 같은 약, 또 림프구를 억제하는 새로운 약들, 또 네오네이탈 FC 리셉터를 제어하는 뭐 에프카티지모드 같은 다양한 약들이 계속 신약으로서 임상시험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약 한 5분, 10분에 걸쳐서요. 많이 진료실에서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대답해 드리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볼레이드나 로미플레이트를 이미 3년, 4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어떠냐 또는 특히 골수 섬유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 먹는 약인 레볼레이드의 경우는 이제 위장관 불편감 호소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시고 제 간에 대한 독성 때문에 저희가 지금 50ml 이상을 못 쓰고는 있는데 실제 개인별 차이는 좀 있겠지만 뭐 간독성 때문에 저희가 약을 중단하고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고요. 골수 섬유화 부작용도 저희가 한 2, 3% 정도에서의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적은 수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현재는 골수 섬유화를 우려하면서 쓸 약은 아니다. 라는 어느 정도 저희 의료진에서의 컨센서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 써야 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앞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 짧게는 2년, 3년 정도 쓰거나 길게 쓰는 분들은 4, 5년 정도 사용한 후에 중단을 거듭하거든요. 저 6개월마다 중단을 거듭할 텐데 대략 한 3, 4년 정도 쓰고 나서 중단한 경우에도 혈소판이 10만 이상 유지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 저희 경험상 한 30% 이상에서는 이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치료의 반응도에 따라서는 평생 쓰지 않고 중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레볼레이드 로이플레이트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다음 임상 시험에 등록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새로 접근될 신약 또 레볼레이드 로이플레이트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제 면역 조절제 등을 병합함으로써 추가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치의 선생님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히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생활습관 개선이 좋아지는 0번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균형 잡힌 식이, 또 질 좋은 수면, 또 충분한 수분 섭취, 운동, 또 스트레스를 낮추고 좀 긍정적인으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제 약물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라고 믿고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드림으로써 다들 이 질환을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으로 되고 약물을 줄여도 수치가 좋게 유지되는 분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와 또 치료가 함께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헬리코박터와 관련된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 이런 쪽에 헬리코박터가 워낙 호발 지역이고 실제 그에 따라서 혈소판 감소 자체의 환자가 많습니다. 이게 꼭 ITP냐 아니냐와는 이제 별도 문제인데요. 실제 헬리코박터 치료, 세균 치료를 잘 하면서 혈소판 수치 증가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약 2주간의 세균 치료만으로 미치와 본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는 분들의 경우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헬리코박터가 만들어내는 일정 단백질이 그 혈소판 항체와 비슷한 유사성을 보여서 이 단백질이 혈소판에 마치 항체처럼 달라붙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헬리코박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체 자체가 실제 또 혈소판 표면에 똑같이 혈소판 항체처럼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실제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을 한 경우에 혈소판 특이 항체 자체 역과도 감소된다는 다양한 어떤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있어서 또 국내에서도 한 혈소판 낮은 환자분들한테 헬리코박터 제균을 했더니 이 제균한요 진한 색깔의 경우에는 한 10만까지도 오르는 경우가 있었고 세균 치료 안 한 분의 평균은 한 6만에서 4만대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보통 제균 치료 여부는 이제 요소 호기 검사나 실제 이 내시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간혹 저는 이제 항체 역가가 너무 높냐 낮냐를 추적함으로써도 확인하는 바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혈압 심질환으로 이제 아스피린이나 다양한 종류의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혈소판이 감소되거나 또는 이미 난 ITP 환자인데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항혈소판제를 사용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득실을 정말 잘 따져보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체로 혈소판이 5만 이상으로만 유지된다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약들을 보통 표준 용량보다는 조금 줄여서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는 편이지만 어떻든 사용하는 편이 분명히 이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5만 이하인 경우, 특히 3만 이하라면은 사실은 같이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5만 이하더라도 정말 심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보통 사용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 경향이 분명히 보이는 경우라면 과감히 중단하고 혈액내과와 심혈관 주치의와 같이 상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혈을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건 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인 경우도 있고 환자분의 뜻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에서의 원칙적인로는 혈소판은 들어가는 족족 파괴될 뿐더러 오히려 또 HLA에 연관된 타인의 HLA와 연관된 항체 형성이 또 항혈소판 항체로 역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혈소판 수혈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혈소판이 너무 낮고 활동성 출혈이 있는 경우라면 선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뭐 무조건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출혈도 없고 그냥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반복된 수혈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임산부 많습니다. 예, 젊은 여성분 ITP 환자인데 임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저용량 스테로이드 정도 또는 아까 말씀드린 면역 글로불린이나 이제 적혈구 항체 치료 정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 때도 직전에 항체 치료를 하거나 수혈을 함으로써 보통 혈소판 한 7, 8만 정도 이상 유지하고 또 수혈 준비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대부분 출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는 산부인과 담당 주치의 판단에 의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태아에 괜히 자연분만 당시에 태아에 이제 머리나 이런 게 괜히 끼거나 뭔가 문제 생겨서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할 때는 제왕절개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산 이후 태아도 일단 엄마한테서 넘어간 항체로 인한 혈소판 감소가 초기에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 혈소판이 낮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과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아이에서 생기는 출혈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야 되는데 이때 태아에서 생기는 혈소판 감소증은 대부분 뭐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이제 본인의 혈소판 엄마부터 넘어온 면역 항체가 이제 사라지면서 본인의 혈소판 수치로 대부분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뭐를 먹어야 도움이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딱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진 특정 성분이나 음식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연히 결부될 경우라면은 우연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간혹 이제 그 한약 같은 거 먹고 올라갔다는 분들도 이제 한약이 어떤 게 지금 달여서 생겨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쩌면은 이 다리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 같은 것들이 이제 뭔가 수치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본인의 면역 체계에 맞는 음식 및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뭔가 좋았더래 이런 것들을 너무 맹신하거나 또 고가의 보조제가 꼭 도움이 될 거라는 누군가의 얘기만 듣고서는 너무 뭐 비용을 써가면서 약을 꼭 쓰거나 음식을 써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새로운 보조제를 굳이 시도를 하고 싶을 경우라면은 저희가 아주 급성기 치료 때 하시기보다는 혈소판이 그래도 비교적 이제 안정됐을 때 이제 권장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까지 쓰는 경우들은 혈소판이 무엇을 써도 안 오르는 경우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저희가 뭐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뭐를 막지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고 혈전을 억제하는 약이 있는데 이제 이런 성분을 가진 보조제나 음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잘 아는 것들이 이제 인삼, 홍삼 이런 것들 또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혈전 용해 기능이 좀 있고 또 혈소판 응집이나 혈전을 억제하는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는 약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마치 아스피린과 같이 실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성분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 위험도 역시 높일 수 있고 혈소판 가뜩이나 혈소판 낮은 분한테는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내 혈소판이 얼마 정도인지를 잘 파악하고 투여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무조건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분명히 복용할 수 있는 약이지만 혈소판 수치가 좀 안정되면 아까 5만 이상에서는 심혈관 질환을 위해서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도 사용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안정된 경우라면 얼마든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혈 양상을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혈소판 이제 3만 미만인 경우는 중단하거나 조금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에서의 약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놓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굉장히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자가 면역 질환은 그냥 평생 조절하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뭐 고혈압, 당뇨랑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이제 고혈압 나이 들어 생기는 거고 당뇨도 나이 들어서 많이 생기죠. 이제 결국 약 조절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조절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조절하는 것처럼 오히려 조절이 잘 되는 경우는 약물을 줄여서 중단해서 약물이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 암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런 병이 하나 생겼는데 오히려 내가 조절만 잘하면 약물 없이도 지낼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활습관 개선하시면서 지내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치료 경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또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이제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요약입니다. 출혈성 질환의 원인과 이제 진단을 위해서는 혈소판 축과 응고인자 축의 이제 수화 기능 또 전체적인 기능 검사와 각 인자의 비율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보통 병원에 처음 가면 보통 혈소판의 수 검사 그리고 응고인자의 기능 검사로서 CBC와 PT, PTT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 위험할 정도의 출혈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출혈 경향성이 심하다. 그렇다면 혈소판 기능 검사 그리고 응고인자 열몇 가지의 인자의 실제 비율 검사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드리고요.
이제 ITP의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배제가 우선되어야지 진단이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이제 생활습관 개선 등에 의해 면역 체계를 정상화하는 이런 노력이 약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영번 치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다음과 같은 때에 치료를 고려한다. 또 다음과 같은 때에는 추가적인 치료를 굳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 혈소판 증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헬리코박터 감염증의 증거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제균 치료를 권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ITP 치료 조건은 이제 환자분들이라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1차 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약제들, 또 2차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현재 이제 TPO 수용체 촉진제는 비장절제를 한 환자에서도 보험이 되지만 현재는 면역글로불린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도 보험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항체 억제제나 비장절제도 여전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치료 전략이지만 3차 치료로서 이제 이런 치료제를 병합하거나 또 다양한 또 신약의 임상 시험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의 이제 좋은 경험 그리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꼭 되기를 희망하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